뒤에 가서 또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는 말 그대로 매출을 하고 그걸 매출액으로 잡히죠. 누락하지 말자 그랬어요. 매출 원가는 뭐예요? 그 매출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원가예요. 원가를 산정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원가 부분에 대한 부분들 제가 내일 말씀드릴 레포트에는 제조원가, 그러니까 제조사라고 가정을 했었을 때 제조원가 명세서를 끌고 와서 분석을 해갖고 들어갈 거거든요. 어찌됐건 그걸 다 분석한 결과가 매출 원가로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익이 나오겠죠. 그리고 이익 나온 거는 영업이익이라고 해서 실제적인 주된 매출을 하고 비용을 떨고 나온 영업이익인 거예요. 그 이익에서 주된 영업과 관련되지 않은 다른 비용 지출들이 있겠죠. 그 지출들을 밑에서 빼주면 기본적으로 순수한 이득이 나오겠죠. 그죠? 이에 대해서 회사를 분석을 해보는데 기본적으로는 제가 어떻게 분석을 해드릴 거냐면 작년의 회사와 재작년의 나의 회사, 지금 이제 연말 이제 다 지났으니까 올해 이야기하면 1월인데 뭐 결과가 있어 하니까 작년의 결과와 재작년의 결과를 그 회사 걸 비교해 주죠. 아니면 그 앞에 연도까지 3년치를 가지고 비교를 해주죠. 대표님, 재작년에는 기본적으로 매출이 얼마였고 매출 이익률 자체가 얼마였는데 지금은 떨어졌습니다. 그래? 대표도 잘 몰라요. 그러면 어떤 항목 때문에 떨어졌는지에 대한 분석이 있겠죠. 그러면 대표이사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경영적으로 봤었을 때 내가 관리를 좀 더 해야 되는구나라는 인식을 할 수 있겠죠. 그 정보를 주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기본적으로. 두 번째, 좋다 이거죠. 작년, 재작년을 따라오는 거는 파악을 해봤더니 작년에 이런 일이 있어서 그랬어. 그때 무슨 일이 벌어져갖고 이런 것들 때문에 여기 더 이렇게 된 거야. 나는 이제 파악은 가능하잖아요. 근데 과연 내가 우리 회사를 잘 운영하고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보통 이제 그 동종업계끼리 교류를 다 하잖아요. 내가 아는 대표한테 너희 회사는 뭐 어때? 말해주겠어요? 말 안 해주죠. 그죠? 내가 속해 있는 동종업계하고 비교를 했었을 때 내가 어떤지에 대한 걸 알면 또 경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겠죠? 그에 대한 분석 레포트를 또 제공을 해드리는 거예요. 내일 그 레포트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그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도 이제 회사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뭐 이렇게 전략에서 이렇게 해보고 뭐 여기 비용을 좀 급격하게 줄여라. 그래서 비용 절감하자. 뭐 이런 거 작년에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데 그 기준이 뭘까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 허리띠 졸랄 만큼 졸라 맸어요. 막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회사하고 같은 업종에 같은 규모에 있는 회사가 기본적으로는 판관비 비용 자체가 우리는 12%인데 여기는 7%야. 그러면 불필요하게 많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가 맞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인건비가 됐건 다른 어떤 비용이 됐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더 노력을 할 요소가 있다는 걸 알잖아요. 알고 관리를 하면서 직원들한테 얘기하는 거랑 무조건 푸시하는 거랑은 전혀 다르죠.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를 받아보는 대표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할 거냐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하고 현장으로 가시면 FC들한테 기본적으로 잠깐 그래도 얘기를 드리고 하죠. 뭐 FC들한테 풀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봐라 라고 할 거예요.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여기서 풀리스트는 아까도 쉬는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내가 기고객이든 아니면 대단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게 풀리스트가 아니에요. 우리 개인들 처음 FC님들 리크루팅 되시면 개인 풀리스트 작성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어떤 부분들도 들어가요? 예전에 명함 한번 받았던 인사 한번 했던 사람들까지도 내 핸드폰에 있으면 다 넣잖아요. 그렇죠? 언젠가는 만날 거니까 터치 하다가 법인도 마찬가지예요. 집에 있는 모든 명함들을 다 긁어 와라. 대표 있으면 대표로 다 선별을 하고요. 대표가 없고 전무나 이사나 과장이 있어도 선별을 하자 이거죠. 왜냐하면 통해가지고 만날 수 있으니까. 그쵸? 선별을 했는데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난 사람인지도 기억이 안 나도요.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요? 접근할 방법이 없어요. 갑자기 전화해서 3년 전에 어디서 만났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저 아시겠어요? 나도 기억 안 난다고 전화 끊겠죠. 그럴 때 기본적으로 제가 지금 4월달, 5월달에 지금 서비스를 할 생각인데 3월달 결산을 하잖아요. 3월 말까지 결산 세무 보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결산이 마무리된 그 재무제표를 가지고
내일 보여드릴 그 레포트를 만들어서 그 리스트를 다 모으신 그 회사의 리스트를 주시면 저희가 만들어서 지점장님께 드리면 지점장님은 그 담당 FC한테 줘서 그냥 그거를 명함에 있는 메일로 보내는 거예요. 통화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나서 뭐 시간 한 일주일, 열흘 정도 지나서 전화를 드리는 거죠. 대표님 혹시 저 기억하시겠습니까? 아, 기억 못한대요. 기억 못하실 것 같은데 제가 대표님이 생각이 나서 대표님께 도움될 만한 부분들을 하나의 어떻게 보면 레포트를 분석해서 보내드렸으니까 비즈니스 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확인하시죠. 이렇게 하고요. 전화했는데 확인했다는 거죠. 아니, 확인할 수 있으니까 확인하셨는데 혹시 그 내용들에 혹시 궁금한 점이 없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근데 이거 내용들이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거 궁금한데 그러면 제가 혹시 가서 조금 설명을 해드릴까요? 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나의 풀리스트에 올라와 있는 대상이 실제화된 하나의 어떤 미팅 관계로 만나지게끔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를 시작하는 것. 가서 계약 받으러 가는 거 아니에요? 법인 계약은요, 짧게도 되지만 기본적인 관계 영업의 베이스를 깔아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법인 대표한테 계약을 받는 것만이 법인 계약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관계를 만들다 보면 우리가 거기에 있는 직원들까지도 접근할 수 있는 기회들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걸 또 혼자 하냐요? 혼자 하기 힘들죠. 함께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거는 그냥 얘기 나온 김에 얘기 좀 드렸고, 자, 그래서 어찌됐건 매출 원가는 좀 줄였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영업의 비용 아까 얘기했던 거 빼고 나면 뭐 쓸데없는 비용을 줄이면 좋겠고, 영업의 비용의 주된 게 뭐예요? 이자 비용이죠. 그죠? 이자 비용은 기본적으로 역구로 해서 기본적으로 부채의 그 단기 차입금, 그 다음에 장기 차입금 부분을 역산하면 이자율이 나와요. 그럼 이 회사가 쓰고 있는 은행의 이자율이 나오거든요. 높은 이자율이면 그거를 대환해 주는 걸로 많이 영업을 해요. 이쪽 업계에서. 우리도 근데 그걸 좀 해주면 좋은데, 그죠? 산업은행이 있으니까. 그런데 산업은행 지점장님들하고 조금 면담을 해보면 규모를 조금 사이즈가 있기를 원해요. 그쵸? 자, 사이즈 있는 업체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걸로도 영업이 가능하니까요. 자, 우선은 그거는 뒤로 전략상으로 미루고. 자, 그 다음에 최근에 우리가 저기 회사들 가시면 우리 크레탑에도 보면 내일 크레탑 예시를 보여드리면서 어떤 항목들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잠깐 얘기 드릴 거예요. 네, 그러니까 크레탑 못 보신 분들도 내일 보여드릴 테니까 회사는 우리 개인도 신용 등급이 있죠. 그죠? 신용 등급 좋으세요, 여러분들은? 당연히 좋으시겠죠. 저는 어떨 것 같아요? 네?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사업을 하면요, 신용 등급이 좋기가 쉽지가 않아요. 떨어졌다가 열심히 또 올려놓으면 또 어떤 사건이 발생되면 신용등급이 또 떨어져요. 그냥 급하게 예를 들어서 어디 캐피탈 같은 데서라도 급한 돈 땡겨서 쓰면요 또 떨어지거든요. 어찌됐건 개인의 신용등급은 중요하고 두 번째 회사의 신용등급도 중요해요. 자, 개인 사업자인 경우는 개인의 신용등급이 회사의 신용등급하고 바로 연결되는 거고요. 법인 같은 경우는 개인의 신용등급은 따로인데 실제 법인의 신용평가를 하고 나서 여러 가지 결정을 할 때는 대표이사 개인의 신용등급을 추가적으로 보고 개인 신용등급이 안 되면 회사의 신용등급이 되더라도 기본적으로 스탑을 하려고 하는 게 많아요. 그러면 그 부분들도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 보면 일반적으로는 대표이사가 법인의 자금을 예를 들어서 대출을 받게 되면 대표이사 입보하죠. 네, 뭐 못 들어보셨어요? 보증. 그죠? 내가 개인 보증 쓰잖아요. 그래서 대표 그 법인 자체가 망가지고 결국에 상환하지 못하게 되면 개인의 재산 다 날아간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사업이 리스크가 높다 이렇게 얘기됐었잖아요. 그게 아마 아직까지는 안 됐을 텐데 그 제도를 없애겠다. 입보 부분을. 왜냐하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법인이라고 하는 거에 그 개념을 따져보면 개인과 법인이 있다면 개인은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 개인이 돼버려요. 법인은 법적으로 실체를 만들어줘서 살아있는 존재로 인정해주겠다가 법인이거든요. 자, 그런데 법인의 기본적인 상법상의 우리가 형식이 일반적으로는 주식회사가 있죠. 합자회사, 한명회사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주식회사라 치고요. 주식회사의 기본 개념이 뭐예요? 내가 투하한 자산만큼만 기본적으로 책임을 지면 나머지는 책임 안 져도 된다가 기본적으로 주식회사의 장점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안 그렇잖아요.
내 개인 입보가 들어가서 문제가 생기면 내가 또 책임져야 되고, 그쵸? 또 관련돼서는 뒤에 그 차명 주식이나 뭐 이런 어떤 명의신탁 문제가 발생하게끔 만들었던 결국에 국세청과 관련된 국세 제2차 납세의 의무, 이 부분도 결국에 나 개인에게까지도 넘어오고요. 또 대표이사는 과점주 이상이 되면, 대주주가 되면 내 직원들에 대한 급여와 관련된 부분들까지도 일부 책임지게끔 되어 있어요. 자유롭지 못하죠. 그러니까 완벽하지 못하다.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지금 계속 뭐 그 문재인 정부가 고용 창출을 하고 사업을 활성화시키려고 막 애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올해는 지금 전략 자체가 제조업의 르네상스 시대를 만들겠다라는 게 지금 하나의 화두거든요, 지금 분위기가. 그 전에 작년까지는 어땠었어요? 분배 쪽에 집중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뭐도 주고. 지금은 성장, 기반, 뭐 창업 이런 데 많은 지원을 해요. 그래서 고용 지원금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많이 나와요. 다음에 한번 정리해서 또 그것도 동영상으로 찍든 가기를 할 텐데, 어찌됐건 자, 그런 어떤 그 가운데서 어쨌든 법인 대표로부터 자유롭게 만드는 제도가 지금 도입되고 있다고 하지만 어찌됐건 현재까지도 은행에 가면 대표이사님 입부하셔야 돼요 라고 하면 입부를 해야 되는 건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회사의 리스크를 아까 자산과 관련된 것도 분산해서 내가 관리 못하고요. 회사에 있는 어떤 부분들을 내 노동소득도 제대로 안 갖고 나오고요. 또 쌓여있는 미처분 이익여금을 내가 금융소득으로도 어쨌든 투자에 대한 자본이득으로 가져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못 가져나가고요. 회사에 돈이 쌓여있으면 저희 호주머니에 돈 있으면 어떡해요? 통장에 돈 있으면 어떡해요? 자꾸 뭐 쓰고 싶잖아요. 그쵸? 해외여행도 가고 우리 그랬던 것처럼 법인도 마찬가지예요. 쓸데없이 막 쓴다니까요. 떼놔야 되죠. 우리 개인이 재무 설계하는 거에 그 예전에 유행했었던 게 4개 통장인가 뭐 그런 거 있었죠. 통장을 쪼개놓는 것만으로도 그거는 관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건 이 용도라고 떼놓는 거. 그러면 법인도 마찬가지로 이건 퇴직금 용도로 여러분들이 떼놓게끔 이야기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퇴직하려고 하는데 회사에 돈이 없으면 퇴직금을 못 받잖아요. 그렇죠? 뭐 DC형, DB형 되어 있지만 대표이사는 맨 끄트머리로 가 있어요. 돈 없으면 다 퍼내고 나서 자기를 못 가져가잖아요. 그렇게 뒤에 가서도 뭐 컨셉적으로 얘기를 드릴 건데 아무튼 그렇다. 그래서 회사의 기본적인 어떤 자산의 배분 관리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보험으로 연결시킬 수 있다. 회사 내에도 돈이 있어도 그 돈의 일부 자체를 기본적으로 퇴직금 용도로 뽑아놔야 되고 또 배당을 할 거라면 배당 용도로라도 돈을 좀 분리시켜 놔야만 그 다음 액션들이 가능하다. 근데 그 분리시켰던 그 바구니가 보험 바구니면 장점이 있잖아요. 그 장점을 설명하고 담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제 현금 흐름인데 현금 흐름은 중요해요. 그 얘기 하려구나. 신용등급 이야기하다 여기까지 얘기 나왔는데 자, 그래서 법인 같은 경우는 법인 신용등급이 있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대기업이나 아니면 관공서 아니면 뭐 조달청 이런 데 할 때는 기본적인 등급들에 대한 미니멈 조항들이 있죠. 그렇죠? 대기업이나 관공서에는 미니멈 등급을 요구해요. 일반적으로는 B- 아니면 B0나 B+로 요구하는 데도 있고요. 근데 트렌드가 뭐냐면요. 그때는 그냥 회사 신용등급만 요청을 했다면 이제는 현금 흐름 등급도 엔드 조건으로 요청을 하는 경우들을 제가 최근에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신용등급을 관리를 해서 올릴 수 있는 거와 관련된 것도 내일 레포팅 하면서 보여드릴게요. 한번. 관리되는 것과 안 되는 건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 이유도 내일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관리가 돼서 기본적으로 내가 등급을 유지할 수 있으면 좋고요. 두 번째, 관리가 안 돼서 등급이 낮다면 낮은 케이스인데 올려야 되는 급박한 상황이 있다면 그거는 개별적으로 저한테 또 요청을 좀 주세요. 그거는 제가 또 다른 방법을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제가 신용등급을 2달 만에 8등급을 올린 케이스가 있어요. 그리고 한두 등급은 한두 주 만에 케이스가 꽤 많이 있어요. 제가 기본적으로 그 회사에 대한 우리가 평가를 한다라고 하면 정량적인 게 있고 정성적인 게 있죠. 또 재무적인 평가가 있고 비재무적인 평가 항목들이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인터뷰를 하고 그에 대한 레포팅을 해서 기본적으로 어필을 하게 되면 비재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평균 점수를 받았던 걸 비재무적인 거에 최고 점수를 받으면 기본적으로 가능하죠. 그리고
어떤 부분들이 신용평가에 쓰인다라는 내용들을 모르니까는 어필 못했다면 그걸 최대한 어필할 수 있도록 자료를 취합해서 붙여서 결국엔 등급을 올릴 수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방법들은 가능하니까 어쨌든 신용 등급이 중요하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관공서나 뭐 그 부분도 중요하고요. 또 입찰 아까 얘기했죠. 입찰을 한다. 그러면 등급의 미니 한 선은 당연히 있고요. 입찰을 하게 되면 등급에 따라서 점수가 부여되는데 점수가 오케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그 점수 차이가 0.5점 이런 걸로 해서 등락이 바뀌어버려요. 그럼 내가 신용 등급만 관리를 잘해도요. 기본적으로 그 부분이 메꿔지겠죠. 그죠? 그러면 매출이 상승하고 회사는 자연스럽게 잘 돌아갈 수 있는 구조가 된다는 거예요. 특별한 이슈가 아니잖아요. 그냥 관리예요. 누구도 관리해주지 않았고 우리는 관리해줄 거고 그 관계만으로도 지속적인 어떤 부분들이 관계가 유지된다는 거예요. 그 레포트를 1년에 한 번 우선 발행을 할 거고 뭐 연말이 되었을 땐 아까 가결산 그 내용을 넣어서 미리 돌려보고 이런 부분들은 조금 조정하는 게 낫겠다라고 하면 연말 전에는 좀 조정 가능해요? 좀 가능하잖아요. 연말이 지나고 나면 조정하는 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연말 전에는요, 이거 우리가 지금 이익률이나 뭐 여러 가지 또 비율 좀 조정해야 되면, 예를 들어서 가지금 있으면 가지금 갚아야 되면 연말이면 갚은 걸로 처리할 수 있잖아요. 1월 달이 넘어오면 처리는 할 수 있지만 증빙이 안 돼요. 통장이 어쨌든 찍혀야 되는데 찍히지는 않으니까 나중에 세무조사가 나오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가결산 전에 쭉 해보고 체킹 포인트를 할 수 있다. 그것까지 해서 2번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 추가적인 다른 것들도 계속 이제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하면 못했지 할 건 많아요. 예, 어찌됐건 그래서 신용 등급이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관리를 좀 해줄 필요가 있다. 자, 그런데 현금 흐름에 대해서도 요즘은 많이 요구한다. 그럼 현금 흐름 관리는 어떻게 할 거냐? 어렵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등급은 제가 조정을 쉽게 못해요. 제가 재무적인 거 말고 비재무적인 걸 어필을 더 해서 하고 재무적으로 잘못된 거 있죠? 재무적인 것도 어필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지금이 크게 떠 있으면 신용평가회사에서 좋게 안 나와요. 은행에서도 좋게 안 보잖아요. 근데 이 가지금이 왜 발생했는지에 대한 스토리를 제가 파악을 하고 이건 이러이러한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생된 가지금이다 라는 거를 어필하는 것만으로도 색안경을 벗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금 흐름은 안 돼요. 쉽지 않아요. 현금 흐름은요. 중간에 예를 들어서 신용평가를 바꾸려고 할 때 이미 그때 다시 결산을 다시 하고요. 그 현금 흐름 1년 동안 있었던 걸 다 뽑아서요. 다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컷에 되는 건 아니고 여러 컷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 흐름은 관리가 중요하고 연말 현금 흐름을 맞춰 놓는 거는 대외적으로도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대표이사 그 재무제표 봤더니 연말에 보니까 현금이 6억이 있네? 야, 이 회사 괜찮은데 갔더니 돈 없다고 하잖아요. 연말에만 맞춰놓고 연초가 되면 없어지는 돈들이거든요. 네. 자, 그렇게 이해하고요. 그래, 현금 흐름표는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 세 가지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된다. 이거는 요걸로 제가 바로 얘기 드릴게요.